안녕하십니까? A+ 수업 발표를 위한 스피치 훈련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훈련 중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가장 극복해야 될 어려운 산인 떨림, 이 떨림 자체를 극복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했을 때 MC로서, 국민 MC로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유재석의 영상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영화의 판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그 인정을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실수를 했군요. 북한에 대한 진정서 진정서를 문화공보부에 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 제가 너무 실수를 많이 아닙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정말 최고의 MC답게 보다는 정말 당황스러울 만큼 왜 이렇게 말을 못하나 싶을 만큼의 유재석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언제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20년이 넘은 거의 신인 개그맨이었을 때의 유재석의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해야 될지 그 발음의 전달력, 맞춤법 여러 가지의 총체적인 측면의 문제를 갖고 있죠. 특히 긴장을 한 게 너무 많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 긴장, MC도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도 이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절이 있었다는 건 지금의 모습이 상상도 되지 않을 만큼의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목소리가 달라졌습니까? 솔직히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유재석의 목소리 톤이 그렇게까지 듣기 좋은 형태의 목소리 톤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약간 말할 때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약간 떽떽거리는, 약간 뭐 깐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의 느낌이 드는 목소리인 건 맞죠. 하지만 그러한 목소리 톤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유해진 측면은 있지만 기본적인 측면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바뀐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의 태도, 구성, 경험, 이걸 통해서 나타난 게 뭐냐? 말할 때의 자신감이라는 거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자기가 해온 행동과 경험에 대한 그 준비 과정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같은 유재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신감, 자신감의 유무. 근데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건요, 자신감인지 근자감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의 발표를 많이 듣다 보면 이게 자신감인가 아니면 근자감인가, 이 두 개의 단어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자신감은 스스로를 믿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근자감은 뭐겠습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이 두 개의 차이는 말 그대로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감정 혹은 이 자신감을 가져야겠습니까? 근자감을 가져야겠습니까?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자감은 독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근자감이라도 갖고는 있으면 말할 때에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스피처도 마찬가지예요. 근자감이라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되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격을 당했을 때, 질문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 그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자감은 그런 식의 공격을 받았을 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자신감이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 역시도 떨림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 측면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죠. 바로 지식과 훈련입니다. 지식을 만드셔야 되고 그 과정을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식 같은 경우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왜 떨릴까요, 여러분? 수업 발표를 할 때. 왜 떨릴까요? 네, 간단합니다. 앞에 교수가 앉아 있으니까 떨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친구들 사이에서만 발표를 했을 때 거기다 말을 잘하는 친구들도 정말 스피치 능력이 좋은 사람들도 교수가 앞에 앉아 있으면 갑자기 굳어버리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왜 갑자기 교수 앞에는 자신감이 떨어지는가? 대부분 교수님이 나보다 많이 알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지식적인 측면에서 나보다 더 아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만약 확연하게 여러분이 당신보다 지식 수준이 떨어지는 혹은 나보다 준비가 덜 된 그 사람들 앞에서 했을 때는요, 자신감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발표 같은 걸 할 때요, 초등학생 6명 앞에서 발표를 할 때랑 교수 6명 앞에서 발표를 할 때 긴장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초등학생 6명 앞에 할 때는 그냥 대충 준비를 해 가더라도 재미있는 놀이 몇 개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교수 6명 앞에서는 이제 숨소리마저도 되게 긴장되는 그러한 측면을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팁으로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까지 긴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히 타고나게 여러분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교수님이겠지만 여러분이 그만큼 준비를 했다면 거기서 충분히 한 가지의 논의점은 꺼낼 수 있을지언정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이나 그 분석은 여러분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교수가 평가를 할 때도 그 정도 수준을 다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너무 긴장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식적인 측면에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에 그 기준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위험하긴 합니다. 많이 이 지식에 대한 준비를 할 때 많이 접근하는 방식이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수업과 관련된 측면에선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 평가자 기준에서 열심히 했다라는 인정이 되는 게 바로 중요한 요소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준비 과정에서 이 지식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식에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지식, 대충 아는 지식,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지식, 모르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표를 준비함에 있어서 아니면 어떠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면 대충 아는 지식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완벽하게 아는 측면에 있어서의 지식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 정도로 알게 되면 수업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다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충 알기 때문에 아니면 모르는데 아는 척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지식, 이게 어떤 케이스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초반에 말했던 근자감만 넘치는 학생들은 이 케이스를 많이 선택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거나 되게 자신감 있게 응대를 하는데 알고 보면 내용이 틀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수는 깎이는 거예요. 평가하는 입장에서 바로 그 즉석에서 뭔가 틀렸다라고 말은 안 하실지언정 잘못된 측면이 있으면 거기서 감점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측면을 한 단계씩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많이 뒤져본 지식이 아니라 학술적이고 수업 발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 이걸 좀 여러분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형태의 지식 획득은 다른 콘텐츠 중에 이제 글쓰기 콘텐츠라든가 보고서 작성 콘텐츠를 좀 더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걸 조금 더 지금 말하는 지식의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어떤 건지, 교수가 원하는 지식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목적에 대한 명확합니다. 자, 지식 얘기를 하면서 왜 목적에 대한 명확화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의 스피치는 목적에 따라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8가지에 대한 측면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의 스피치의 종류에 따라서 특히 학생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8가지의 스피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에 나가서 어떤 강연 같은 것들이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강연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교수라는 건 뭐냐면 교수 앞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라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친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방식의 스피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떠한 내용이나 자료조사에 대한 설명을 스피치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진행될 때도 있을 겁니다. 호감 가는 이상에게 어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 전체적인 측면의 정리 보고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스피처가 아니라 중재자로서 스피처들의 말을 조율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각각이 원하는 스피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그냥 나의 스피치 능력은 고정이 돼 있고 이 능력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처럼 스피처로서 개입을 할 때와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될 시간과 공간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접근하실 때는 바로 지금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지식을 접근해야 되는가, 전달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강연, 이걸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강연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미가 있어야겠죠. 흥미가 있어야겠죠. 공감되는 이야기가 같이 나와야 될 겁니다. 반면에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봉사활동으로서 아니면 뭐 지역사회센터 같은 데 가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르친다라고 봤을 때 마찬가지로 학습 내용에 걸맞게 가능하면 목소리 톤이나 내용이 지루하지 않게 접근하는 스피치 방식이 필요하겠죠. 예시 같은 것들도 책에 나오는 그냥 그대로 약간 딱딱한 예시보다는 경험적인 예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설명을 하는 스피치는 뭐겠습니까? 딕션이 제일 중요하죠. 설명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한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태보다는 조금 더 딱 끊어서 그 상대방이 전달로서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토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상대와 시청자에 대해서 혹은 토론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요건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전에 100분 토론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 이미지 형성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두 명이 토론을 하잖아요. 나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기려고 하시면. 그럼 이기려고 해서 이겼어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상대가 말을 못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냐면 되게 뭔가 약자를 핍박하는 강자처럼 보일 확률이 꽤 높아요, 실제로. 어떤 의미냐면 보이기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전 이 측면을 정말 잘하고 계신 분이 지금 약간 유시민 이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휘 습관에서 그런 게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어휘 습관에서. 그게 뭐냐면 인정하고 내 의견을 말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거예요. 어떤 좀 강한 토론자들 보면 그게 아닙니다라고 너는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내 얘기가 맞아라고 접근을 하는 반면에 그 유시민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냐면 그런 측면에선 이럴 수 있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혹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의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해 나가시죠.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스피처로서 필요한 자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이 부분, 토론 부분에선 꼭 필요하겠죠.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어떻게 그 상대방의 나이, 공감, 취미, 모든 형태의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호감도 같은 계열이겠죠. 정리나 중재 같은 경우에는 정리는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설명과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구조화된 측면을 핵심적으로 정리하시거나 축약하는 능력이 같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스피처에게 필요한 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그 구조화를 더 축소시키고 요약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선정하고 이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제가 이렇게 각각에 대해 설명한 건 각 내용에 따라 스피처의 입장과 태도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그 하나의 고정된 방법만 연습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스피치로서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정리할 때도 목적에 맞는 형태의 지식이 정리돼야 어떻게? 그 지식에 대한 업그레이드, 훨씬 더 나한테 익숙한 형태의 지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내용에 대한 구조화입니다. 결국 조금 전에 말했던 지식의 업그레이드나 목적에 따른 지식이 그 내용을 머리에서 좀 순차적으로 정리하거나 체계화하는 과정이라면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 구조를 따라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는 하버드의 오레오 맵에 따른 측면에 있어서의 구조인데요. 글쓰기 할 때 오레오 맵에 대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말하기에서 적용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할 때는, 어떠한 말을 하거나 멘트를 할 때는 무조건 이 구조를 따라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형태의 구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 이게 전달이 잘 되거든요. 스피치를 할 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에세이를 할 때 많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 구구절절 얘기를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주장이나 내용을 정리해서 말을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내용을 듣는 입장에서는요. 맨 마지막 단어를 듣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 의도인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 의견,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터 들어가야 돼요. 어색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강하게 주장하는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무언가 말을 할 때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라는 측면에 의견을 담은 게 제일 처음으로서 멘트로서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이에요. 그리고 설명. 왜냐하면 이게 입장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냥 청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십니다. 청자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집중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그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듣는 사람이 선택하는 건요. 한 1분이면 선택을 해요. 여러분의 말을 계속 들을지 말지에 대해서 금방 선택을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청자의 반응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내가 준비한 것만 하고 있죠, 보통. 여기 보세요. 의견을 말한다는 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의견 없이 끝까지 갔을 때는요. 그냥 청자가 적극성이 떨어지는 청자가 계속해서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정도로 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이 됐을 때 이 사람이 하려는 얘기가 이거였구나.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럼 다시 앞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려고 하면 다 생각이 나겠습니까? 생각이 전혀 나지 않죠. 그럼 만약 이 구조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의견이나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것 때문에 뭐라고 생각을 해. 조금 더 완화된 표현으로 하실 필요는 있어요. 너무 세게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쪽에서 판단하게 이 친구가, 이 학생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냥 흘러가다가 얘가 그랬구나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관심이 가면 그때부터 더 한 집중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중을 향상하는 방법이 바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유와 근거, 사례 이 측면이 같이 보완돼서 나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해. 이러이러한 이유와 근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내가 경험해 봤더니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말이지만 이런 주장이나 의견을 해. 이렇게 구조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스피치의 기본이에요.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수업 같은 거 발표를 할 때도요. 여러분이 이 구조를 하면 훨씬 더 잘 교수님께 전달이 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학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유와 근거는 그 이유와 근거, 내 경험적인 사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느낌만, 의견만 그냥 전달을 해버리면요. 판단을 하는 걸 상대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주장과 의견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바로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에 대한 정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만큼 빨리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좋은 스피치로서 혹은 지금 말할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글쓰기에서도 사용되고 말하기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하실 필요는 있죠. 일상에서의 말하기 혹은 글쓰기에서 이걸 적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식의 효율적 전달입니다. 구조화가 됐다면 이제 전달하는 표현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상대가 이해하기 쉽고 전달력 자체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해도 향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예시가 뭐가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고 그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다르니까요. 지금의 시대를 반영해야 되고 공감을 반영해야 되고 욕구를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는 시점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코로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데 제가 메르스 얘기를 하고 있다면 시대에 동떨어진 예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공감적인 측면을 봤을 때 말이죠. 만약 이 욕구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제가 취업 강의를 하는데 어떠한 자료 같은 걸 썼을 때 뭐 한 10년 전, 20년 전 자료를 갖고 그걸 갖고 여러분들의 욕구를 대변하거나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방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상자에 따른 이 내용에 대한 측면, 시대와 공간과 욕구에 대한 반영이 그 지식을 표현적인 측면에서 시대와 공간과 욕구를 반영한 언어로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은 전달력입니다. 전달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얼만큼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가 중요해 보겠습니까? 바로 목소리,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한 끊어읽기, 의미 있는 단어의 강조 표현들이 바로 전달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떨림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감 형성과 그 자신감을 위한 지식 정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뭡니까? 그만큼의 완벽한 지식을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수집은 이런 식으로 하실수록 그리고 이 완성도가 높을수록 떨림에 대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발표 떨림은 자신감의 형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떤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했죠? 근거가 있는. 근자감과 자신감의 차이는 근거의 유무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죠. 이러한 자신감 형성을 위해 지식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요. 내용의 구조화 및 목적의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이해도와 전달력 향상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내용이 조금은 그 정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 예시만 들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수업 들을 때 많은 교수님을 만나시죠. 교수님들의 스피처 능력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다 좋아요? 아니면 좀 아쉬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스피치 능력과 상관없이 그분들은 본인의 말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의 전문성을 이미 경험과 세대로서 채워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말하지만 여러분이 말하려는 지식이 얼마나 체계화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스피커로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측면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